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오늘도 받지 않아서 탄핵 소추 의결이 나고 지금 열흘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대통령이 다 자기의 상황 이해시키는데도 지금 부족한 시간이라고. 소송 서류가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독 기사 뒤에 숨겨진 풍부한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특종의 발견. 저는 진행을 맡은 SBS 최고은 기자입니다. 역시 깊고 오랜 서초동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풍부한 기사를 쓰고 있는 임찬종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률 대리인단을 구성해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탄핵 심판 변론 준비 기일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 기자. 저희가 어제 녹화를 하면서 탄핵 심판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 오전에 중요한 속보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필요한 대리인단을 선임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제 좀 재판에 속도가 붙게 되는 건가요? 예, 재판의 속도라는 말이 조금 사실은 약간 아이러니하게 들리는데요. 원래 사실 일반인들도 그렇고 이렇게 재판에 회부가 되거나 재판을 받게 되면 대리인을 지정하는 거는 좀 통상적인 절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통상적인 절차가 그래도 이제야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결론적으로 따져보면은 송달도 어쨌든 여러 우여곡절 끝에 발송 송달이라는 상당히 이례적인 방법을 택하긴 했지만 준비기일 날짜 전에 송달도 된 걸로 처리가 됐고, 또 어쨌든 준비기일 당일이긴 하지만 대리인단을 선임해서 또 출석까지 한다고 하니 일단 일정상 이제 큰 무리가 없는 기존에 있었던 일정이 늦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절차가 계속 앞으로 지금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윤 대통령을 과연 누가 대리하게 될까 좀 관심들이 많았는데 선임됐다고 알려진 변호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임된 변호사 3명 면면을 살펴보면요. 네. 윤곽근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랑 대구 고검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국민의힘 쪽 정치인으로 정치에 투신을 해가지고요. 지난 4월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청주 상당에 출마하려고 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배보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이거든요.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과 기조실장 등을 지냈는데요. 이 배보윤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헌재 공보관을 맡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헌재 취재를 했는데 배보윤 변호사하고 많이 취재 때문에 통화했던 기억이 나고요. 당시 그 공보관을 맡은 이후에는 굉장히 변호사가 된 이후로는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취지의 의견들을 많이 발표하고 활동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배진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인데요.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관계고요. 배진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개인적 인연 때문에, 개인적 친분이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인연 때문에 대리인단에 합류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 시간 계엄 수사 취재 뒷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윤 대통령이 분명히 담화에서는 당당히 맞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류 안 받는다 이런 얘기들 뿐이에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른바 침대 축구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봐도 좀 무방한 상황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때에 비해서 서류 송달을 안 받고 이런 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예측이 좀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송달을 안 받는 거는 일단은 절차에 협조한다고 보기엔 도저히 어려운 거거든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서류 송달은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다 받았고요. 그 일반적인 다른 사건에서도 서류 송달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거가 어딘지 모르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건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태도라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민주당 측 인사는 이런 사건 맡게 되면 앞으로 사건 다 끊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런 사건을 맡는 게 변호사들에게 부담이 좀 될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변호사 지금 말씀하신 분이 하는 거는 통상적인 변호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사건, 그러니까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어떤 직업인으로서의 목적인, 변호사는 직업인으로서의 목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또 오해가 있어 덧붙이는데, 변호사가 돈만 받는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변호사 직업이잖아요. 그럼 자기 변호사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기엔 이 사건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무슨 재벌 사건이나 이런 것처럼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줄 것 같지는 않고, 그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을 하게 되면은
이 정치적인 사건을 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경제적인 이득이 크거나 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건이 안 들어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큰 돈이 될 사건도 아니고 이걸 함으로써 오히려 향후에 자기가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큰 기회가 있어도 거기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고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변호사가 보기에 이걸 굉장히 선호하지 않는 사건인 건 분명한데 과연 아까 지금 최고원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개인적인 인연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검찰총장에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인데 변호해줄 사람 한 명도 없는 것이냐? 저는 이제 그거는 정말 뭐 확정적으로 말은 못 하겠는데 아마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 근데 다만 지금 그럼 선임을 안 하고 있는 거는 하다못해 지금 석동현 변호사 입장에서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도와줄 의지는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가 도와줄 의지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종합해 봤을 때는 변호인 선임을 지금 시점에서 하는 게 별로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한두 명이라도 안 하는 것뿐이지 정말 한 명도 없어가지고 정말 한 명도 없어가지고 그 변호인 선임을 못하는 건 아닐 거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변호인 단을 꾸리면 변호사 수임료는 윤 대통령이 자비로 부담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세금을 쓴다거나 아니죠. 네. 꽤 비용이 들겠네요. 뭐 아무래도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는 변호사들이 정말로 변호인단이 구성이 되면 그 변호사들이 통상적으로 받는 수임료를 받는다면 꽤 비용이 들겠죠. 근데 다만 다른 정치인 사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치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인연이나 뭐 아니면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차피 이 사건으로 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실비만 받는 경우도 있고 일부에서는 아니면 뭐 아예 실비를 받는 정도는 아니지만 평소에 자기가 다른 사건을 받는 것보다 대폭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어서 뭐 이게 얼마를 줄 것 같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변호인단 구성이 좀 늦어지고 뭐 서류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 혹시나의 기대를 걸어본다고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에서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이 물론 이제 오늘 보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여야가 합의를 해야 헌법재판소 나머지 공석 3명을 임명하겠다라는 말도 했지만 만약에 지금 그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6명 체제로 쭉 가서 심리를 했을 때는 내년 4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죠. 내년 4월이 되면은 이제 문영배 지금 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영배 헌법재판관과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합니다. 그러면은 4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의 심리, 그러니까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당연히 결정도 못 하고요. 탄핵 여부에 대한 파면 여부에 대한 결정도 못 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들어갔긴 한데 한덕수 권한대행 또는 뭐 지금 뭐 일각에서는 뭐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 소추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가 탄핵 소추돼서 다른 사람이 이제 권한대행을 했는데 어쨌든 그 권한대행들이 나머지 3자리를 끝까지 임명 안 하고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든 시간을 끌거나 뭐 해가지고 내년 4월을 넘기면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제 헌법재판관이 지금 현재 6명이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이 기대를 걸어보는 인사가 자신이 임명을 했고 또 보수 성향으로 분류가 된 이제 정영식 재판관에게 좀 기대를 거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하는데 이 정영식 재판관의 성향이 그렇게 분류된다고 해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윤 대통령이 기대하는 쪽으로 판결을 할 만한 분인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그 당시에 탄핵 심판 전에도 그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뭐 그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탄핵 헌법재판소 구성 자체가 보수가 훨씬 우위였어요. 진보보다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조금씩 변동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확실한 건 보수가 우위였습니다. 근데 그때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모르겠어요. 그게 뭐 정치적인 여론의 분노 때문인지 정책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사건의 엄중함 때문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복합해서 작용했는지는 사실은 그 재판관의 내심의 문제라 어떤 게 더 중요했는지까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평상시에 뭐 예를 들어서 정영식 재판관이 그 전에 굉장히 보수 성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이번 재판에서 반드시 뭐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든다든가 아니면 그 반대편 손을 든다든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 기대를 거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이제 6명 중에 만약 이 6명 체제가 쭉 간다면 뭐 정영식 재판관이 됐든 누가 됐든 6명 중에 1명이라도 파면에 반대하면은 파면 결정이 내려질 수 없다는 점. 왜냐하면 6명이 다 동의를 해야 6명으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해석을 해서 원래는 예전엔 안 됐었는데 지금 요 전에 있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 관련 가처분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6명으로 이게 계속 진행이 안 되면 무리가 있으니까 6명으로도 재판 진행 심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제
그 재판 진행, 심판 진행, 심리는 가능해졌는데 이 탄핵 정족수는 6명이거든요. 그 전체가 9명 중에 6명이든 6명 중에 6명이든 6명이 돼야 돼요. 파면 결정이 나려고 그러면. 근데 한 명이라도 만약에 그럼 반대를 하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에 제일 큰 기대를 걸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이게 지금 좀 전에 4월 얘기하셨는데 이른바 이제 633 원칙에 따라서 4월이 되면 잘 진행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때도 이때죠. 그게 저거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아슬아슬합니다. 4월은 또 사실 그게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게 헌법재판소가 뭐 4월에 할지 3월에 할지는 뭐 지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뭐 그런데 근데 4월이 되면은 지금 그 여러 가지 가정이 적혀있는데 지금처럼 6명 체제가 계속 간다면 4월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지. 이게 그렇다고 4월에 할 것이 유력하다, 뭐 3월 말에 할 것이 유력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근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633, 그러니까 이게 633이라는 게 이제 선거법 재판, 특히 선거법 재판은 1심은 6개월, 그 다음에 2심은 3개월, 대법원 3심은 3개월 안에 끝난다는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지금까지는 거의 이른바 훈시 규정, 그냥 그렇게 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규정으로 받아들여져 왔는데, 그래서 사실은 거의 그러니까 거의 안 지켜졌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 우리가 언론에 많이 나오는 선거법 재판 있잖아요, 유명한 재판들, 그런 건 거의 안 지켜졌어요. 그런 경우에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비상건 사건 훨씬 전에 그 이제 들어온 다음에 이 633 원칙을 잘 지켜라라고 이제 공문까지 보냈어요. 대법원장이 공문 보냈다고 재판부 따라야 될 의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걸 따르게 하는 거는 의무가 없고 그 재판부 마음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 녹화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이미 담화가 있었는데 결국은 여야가 합의를 해와라. 그러면 나머지 3명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 하는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게 골자인데 이게 말이 좋아 합의인데 지금 정치 지형에서 사실 여야가 임명을 해달라 합의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근데 한덕수 총리의 말 자체를 이제 제 입장에서 법조기자 입장에서 분석하면 이게 권한대행으로서 임명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냥 협의를 그렇죠. 해오면은 임명하겠다는 하겠다.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면은 사실은 임명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사실은 조항은 딱 없어요.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다 없다, 어디까지 임명할 수 있다 조항은 없고, 헌법 해석론의 문제인데 학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의 해석의 문제인데, 사실 압도적 다수는 국회 몫으로 추천되는 3명에 대해서 뭐 권한대행이라도 임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그 헌법학계 다수설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지금까지 밝혀진 입장으로는 이른바 이제 쌍특검법이죠. 그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거 공포 안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민주적 정당성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약간 좀 어떤 이론적인 얘기고, 결국에는 권한대행으로서 권한 행사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국무총리가 조금 더 민주적 정당성이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더 승계사회에서 앞순에 있었던 국무총리가, 그리고 또 같은 정부에서 있었던 국무총리가 이걸 안 해서 탄핵소추가 됐는데, 그 다음에 강호재 부총리가 할지 여부는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본인의 생각과 여러 가지를 놓고 결정이 되겠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어쨌거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담화에서 얘기한 것과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앞서서 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서류를 받지 않거나 변호인단 구성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좀 늦추고 있는 윤 대통령 쪽에 좀 힘을 실어주는 걸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봐도 좀 무방할까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취재하는 기자는 아니고, 다만 이제 뭐 그냥 이제 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뭐 재판관이 임명이 안 되면 헌법재판소는 지금 여러 가지로 좀, 헌법재판관들은 아주 뭐 사실 아직 이례적으로 사실 이 비상계엄 이전부터 헌법재판관 공석을 빨리 채워달라는 입장은 그래서 약간 직접적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왔거든요. 헌법재판소가 그런 입장인 건 맞고요. 그랬을 때 이제 탄핵심판도 당연히 6명보다는 9명이 하는 게 더 정당하겠죠. 그랬을 때 임명 지금 지연 사태가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치는 데에 대해서는 이제 뭐 평가가 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법률적 용어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앞으로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면서 그 SBS 법조팀은 이제 어떤 점에 좀 많이 고민을 할 거고, 또 이 기사를 읽는 독자분들께서는 이런 점에 좀 관심을 두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은 이게 대통령이 정확히 말하면 내란죄를 저질렀나 안 저질렀나 이런 걸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 대통령이 공무원이, 그러니까 이게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고위 공무원이 중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할 때 하는 겁니다.
꼭 내란죄 구성 요건에 딱 명확하게 모든 게 그 탄핵 심판 재판하는 과정에 내란죄 구성 요건에 이게 폭동이 되느냐,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도 당연히 중요한 쟁점이 되겠지만 그게 딱 떨어지게 형법 그리고 형사적으로 입증될 정도로 떨어지지 않더라도 그 외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법률이나 개헌법이나 아니면 개헌 관련 법률이나 헌법, 개헌 관련 헌법 조항이나 뭐 여러 가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헌법 조항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면 이게 내란죄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 입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탄핵 파면 결정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반대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좀 더 국민의 상식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게 정말 형사적으로 범죄가 돼가 아니라 야 이게 정말 좀 더 약간 이 원초적 질문에 가깝다는 거죠. 딱 이건 아니지만 이게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이게 대통령이 정말 이걸 파면할 만한 일이야 아니야 이걸 따지는 재판이지 이게 형사범죄는 훨씬 엄격하거든요. 잘한 거야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하냐 잘한 거냐 잘못하냐가 아니라 정말 딱 형법에 명확하게 정해놓은 아주 그 요건이 맞느냐 그래야 사람을 형사처벌 가장 무거운 처벌을 하는 거니까 특히 내란죄는 정말 무거운 처벌을 하고요. 근데 이제 탄핵 심판은 그거보다 오히려 정당성 어떻게 보면 거기에 좀 더 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탄핵 심판은 또 하나 또 국민들이 지켜보기 좋은 게 대부분의 경우에 그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경우에는 생중계는 하지 않아도 그 재판 그 녹화해서 그 다음 날 정도에는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도 뭐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둬서 탄핵 심판 과정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은 본인의 어떤 판단과 행동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종의 발견이었습니다.